잘 들리시나요, 다들? 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지 않아갖고 약간 어색하긴 한데, 예,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뵀으니까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26년도 납세자 세법 교실이고요. 신규 사업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기초세법인데, 성장 단계, 세법상으로는 계속 사업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사업 1차 년도에 신규 사업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2차 년도, 3차 년도 계속 쭉쭉 해 나가시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자료를 강의안을 만들어 봤고요.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일단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Q&A 형식 그리고 주요 사례 위주로 만들어 봤고 두 번째는 소득세 Q&A 또 마찬가지로 주요 사례 이렇게 또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증빙관리 방법인데 이게 꼭 모범은 아니더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만한 것들 위주로 뽑아봤어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Q&A 형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Q를 먼저 띄워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answer는 뭐 어떻게 나올까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좀 더 입체감 있게 참여하시는 방식이라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 고지서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럴 때 그걸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가? 이게 종종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어떨까요? 반드시? must?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가? 앤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원칙은 납부예요. 납부가 맞고 고지라는 거는 국세청, 과세관청에서 위에서 아래로 납세자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예정 고지세액은 부가가치세 어차피 우리 개인사업자 기준으로는 일반 가세자이면서 개인사업자 기준으로는 1년에 두 번 신고한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를. 그럼 확정 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굳이 예정 고지세 날라온 거 일일이 다 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네, 3%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어쨌든 고지가 돼서 날라왔다는 거는 납부하셔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납부하지 않으시면 의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납부하셔야 된다라고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앤서 나머지도 좀 보시면은 일단 납부가 원칙이고 이때 개인 일반 가세자 플러스 또 새로 생긴 요 법인 사업자 1억 5천만 원 미만의 법인 사업자도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사실상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 아니겠냐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법인 사업자는 참고로 1년에 4번 부가치세 신고를 하거든요. 분기 단위로. 근데 1억 5천만 원 미만이신 그런 법인 사업자는 그냥 6개월 단위, 반기 단위로 신고하게끔 하자. 그러면은 개인 일반 가세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하면 신고하면 되는 거죠. 부가세를. 납세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자, 이런 분들한테는 4월 그리고 10월에 직전 납부하신 그 세액의 절반치가 예정 고지될 것이고, 그 한번 이렇게 고지된 걸 우리가 납부를 하면 결국 확정 신고 때 요건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신고를 셀프로 홈택스로 해보셨던 분들은 잘 하셨겠지만 확정 신고 시 차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도 드실 거예요. 어차피 내고 다시 차감할 거 나중에 확정 신고 우린 7월, 1월에 요때 확정 신고를 하게 되죠. 요때 한꺼번에 내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예,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를 조기에 징수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을 좀 이렇게 균등하게 분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조세 저항에 좀 덜 부딪혔었나 봐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도 좀 보시면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를 안 했어요. 아니면 납부를 덜 했다. 그럴 때는 100분의 3만큼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이게 10월 25일까지 만약 납부를 해야 되는데 10월 26일에 납부를 하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이 3%가 붙습니다. 이게 꽤 커요. 네. 100만 원인
천만 원을 해보죠. 예정고지세액이. 천만 원이 예정고지세액인데 하루 경과해서 납부했다? 그럼 기본값으로 100분의 3, 3%가 붙어버려요. 그럼 30만 원이죠, 최소. 그럼 꽤 크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예, 3%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이상 플러스 알파는 하루에 10만 분의 22, 약분하면 만분의 2점인데 요 하루당 이자 붙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3% 플러스 알파에 가산세가 붙게 된다. 그러니 25일까지 10월 25일,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잘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또 보시면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여기 세액 산출 근거해서 내용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직전가세기한 납부세액 얼마 있으면 여기 뭐 100만 원이라 치면 곱하기 50%해서 뭐 50만 원입니다. 라고 기재가 되겠죠. 그리고 예, 여기도 아래에도 설명되어 있죠. 직전 납부세액이 있으면 거기에 절반치가 날라오는 거고 그걸 납부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10월 25일까지 얼마 95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본세인데 부가치세 본세 그러니까 예정고지세 이거를 하루 경과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26일 돼 있죠. 25일까지가 예정고지세 납부 기한인데 26일 하루 경과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납부지원 가산세 플러스 알파에서 대략 한 980만 원 요렇게 플러스 한 30만 원 정도가 붙어버려요. 산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3% 플러스 지연의 수 만분의 2.1 딱 한 요 값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불sam사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꼭 납부를 제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지연의 수 곱하기 만분의 2.2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는 지연의 수가 아니라 경과월수로 변화할 예정이다. 경과월수. 그래서 그 월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만분의 67로 바뀌어요. 여기 2.2에다가 곱하기 30, 한 달이 30일 정도 되니까 30일 이렇게 곱해주면은 67 정도 되죠. 66점 플러스 알파인데 반올림해서 67. 요거를 붙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 달 만으로 한 달이 되면은 부과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플러스 알파는. 납세자에게는 좀 더 유리해졌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26일 넘어서 뭐 10월 26일, 10월 25일까지 못 내셔갖고 11월 한 13일, 15일 이렇게 내시면 아직 한 달은 안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요 3%만 부과된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꼭다리 붙는 거는 좀 감경 내지는 완화시켜 주려는 추세로 그 세법이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직접 신고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확정신고서 작성 중에 일부인데 보면은 왼쪽에 매출세액 출발해서 빼기 매입세액 하면 납부세액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제감면세액에서 여기 예정고지세 요 란이 있죠. 여기처럼 여기 그냥 0이라고 적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를 쏙 하고 클릭하면은 입력 팝업 화면이 뜰 거고 거기에 입력을 할 수 있거나 아마 혹은 불러오기가 가능할 겁니다. 10월 또는 4월에 납부하신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여기에 그 금액이 그 값이 반영되도록 해야겠죠. 이거는 참고로 여기를 출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홈택스로 신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에 요즘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이렇게 제가 참고로 달아놨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셨다면 꼭 반드시 여기에 그 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잘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한테 예정고지세액이 날라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라면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나? 뭐 통장을 보셔도 되겠지만 직접 납부하신 기록이 있으실 거니까요. 그 전에 예정고지가 됐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먼저 따져보시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예정고지세액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홈택스에서 경로 아래 달아놨는데 요 경로로 쭉 해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예정고지 홈택스 보시면 맨 위 상단에 이렇게 해서 검색창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정고지 이렇게 치셔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끔 메뉴가 뜰 겁니다. 그럼 그 메뉴에서 이런 란 선택 이렇게 보이는 화면을 클릭 하셔갖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부가치세는 물세고 물세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여기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이렇게 뜰 겁니다. 예, 날라왔었던 기록. 그래서 언제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그거를 잘 납부하셨다면 아까 보셨던 화면에 예정고지서액을 잘 기입하셔갖고 확정 신고할 때 차감하시도록 하셔야겠죠. 뭐 여기 참고로 10월 31일 됐는데 이건 뭐 공휴일 껴서였을 거예요. 이거 공휴일 때문에 이렇게 됐었던 걸로 기억나고 아무튼 그리고 혹시나 예정고지서액을 못 낸 거예요. 못 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런 확정신고 할 때 예정고지서액에 그 금액을 넣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넣는 게 맞아요. 내가 예정고지서액을 제때 못 납부를 하지 못했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넣어서 확정신고 시 차감을 시켜주고요. 대신 나중에라도 그 예정고지서액을 내야겠죠. 그 플러스 3% 알파 그거 붙여갖고 예, 그런 실무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때 항상 체크를 잘 하셔서 뭐 요새 네이버 알람이나 그런 거 많기 때문에 잘 납부 기한 내에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알람 하셔갖고 체킹하시면 좋겠어요. 개인 사업자분들이 아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바쁘세요. 보면 바쁘셔갖고 납부를 제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이 기한을 경과해서 납부를 못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꽤 계신데 예, 보면 안타깝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우리가 불필요하게 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절세가 되는 거예요. 가산세 낼 걸 안 내게 되는 거. 자, 또 가볼게요. 또 사진 그림을 보면 자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가세자 그리고 소규모 법인 사업자인데 이렇게 1기의 예정고지 4월 중에 날라오죠. 그럼 그걸 갖다가 7월에 확정 신고할 때 부가세 확정 신고할 때 예정고지세액을 이때 차감해 주는 거고 2기 예정고지 또 날라와요. 그럼 10월쯤에 날라올 텐데 요걸 또 이제 다음에 해가 넘어가죠. 다음에 1월쯤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 준다. 라고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잘 아시고는 계시겠지만 좀 더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의외로 신고 기간을 경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현실에서 제가 맞닥뜨려 보면은 그래서 반드시 이 신고 기간을 잘 유념하시길 바래요.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 일반 가세자분들은 1년에 2회죠. 1년에 2번. 1년에 2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법인 사업자도 사실상 개인 사업자처럼 보자. 납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도 1년에 2번이고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원칙적인 법인 사업자들 그러니까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규모를 넘어서는 1억 5천만 원 넘어가시는 그런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분기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그래서 1년에 4회죠. 부가세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간이가세자 가장 간편하죠. 1년에 한 번. 1년치에 대해서 다음에 1월 중에 신고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가세자는 1월, 7월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간이가세자는 1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그 다음 질문. 자, 예정고지세 고지서를 수령하셨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납부를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부담되시겠죠? 이럴 땐 이걸 뭐 대출받아서 내기도 그러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예정고지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가? 이거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떨까요? 일단 날라왔으니까 내야 된다. 예스 혹은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정고지 대상자이시더라도 이렇게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여기 고지잖아요. 고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즉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보낸다. 위에서 아래로 보낸다의 개념이라면 신고는 자진신고, 자진신고의 개념인데 아예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신고를 함에 따라 저 날라왔던 예정고지서는 취소가 됩니다. 예정고지 그 납부서는 예정고지서는 취소가 돼요. 네. 근데 이걸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3분기를 예로 들었으니까 3분기 즉 3개월 동안이죠. 이때의 매출액 혹은 납부세액이 직전 가세기간 대비 3분의 1입니다. 직전 가세기간이라 하면 직전 6개월입니다. 직전 6개월간 여기서는 1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이겠죠. 요 기간 직전 6개월 대비 3분의 1에 미달해야 돼요.
그래서 직전 가세기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칠게요. 100의 매출이었으면 이번에는 한 29 정도여야 이 3분기 동안의 매출이 29.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3분의 1을 미달하죠. 30, 정확히는 33.3 요렇게 미만이어야겠지만 매출액이든 납부세액이든 이렇게 3분의 1에 미달할 때는 예정 신고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박한 것 같다. 좀 더 이거 3분의 1 말고 좀 2분의 1이나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네,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정도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셨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예정 신고를 함으로써 예정 고지, 날라온 걸 취소를 시키자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은 아까 우리 직전 가세기한 직전 6개월의 그 실적에 곱하기 50%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고지를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상반기를 기반으로 고지를 하는 거잖아요. 상반기를 기반으로. 그러면 상반기의 내역은 이게 국세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겠죠. 왜냐면 7월에 신고를 했으니까 7월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거 곱하기 50%에서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7월에서 9월 이 3분기 내역은 알 수가 없잖아요. 국세청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곱하기 50%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3분기 동안에 그 실적이 안 좋아졌는지는 우리가 제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납세자분께서 그거를 입증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예정 신고를 하시면 네, 그런 예정고지세액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이거 지우는 방법이 아유 죄송합니다. 지우지가 않는데 일단 볼게요. 그냥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는 예정 신고를 하고 이러면은 예정 신고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고 이때 결정은 없던 것으로 본다. 여기서 결정은요 예정 고지세액을 말하거든요. 예정 고지세액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 신고를 하면서 결정 예정 고지세액은 사라진다. 자 그림으로 또 가볼게요. 상반기에 매출액이 1억 그리고 납부세액 1천만 원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자 이거에 곱하기 50%에서 500만 원이 10월쯤에 예정고지세액이 날라오겠죠. 그리고 3분기 아마 여러분들 자료는 여기 하반기로 됐을 거예요. 이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리허설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돼서 뒤늦게 3분기에 매출 그리고 납부세액이 2,500, 250만 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가정해 볼게요. 이랬다고 볼게요. 그러면 직전 가세기간 대비 물론 이거 앞에는 6개월 어치고 여기는 3개월 어치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확 줄었죠. 3분의 1에 미달하게끔 이렇게 3분의 1 미만이 돼버려서 이런 상태에서 여기 1,000만 원에 곱하기 50%한 5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고지세 날라온 것의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그냥 이걸 예정 신고를 안 하시면은 예정 고지세액은 힘을 발휘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납부하시고 나중에 가서 뭐 요때 1월 달에 신고를 하셔갖고 뭐 아마 환급이 되겠죠, 이때는? 요 4분기에 또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4분기의 매출 실적이 여전히 안 좋다라면 아무래도 환급을 받으시는 상황이 오실 텐데 예. 뭐 만약에 이런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라면 결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주의하셔 갖고 업무 처리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질의. 자, 별도의 매출 맵이 없다. 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휴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럼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신고는 하셔야 돼요. 신고는 하셔야 되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부가치세는 신고 세목 중에 하나라고 불러요. 신고 세목은 뭐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 세금의 크기가 결정되는, 세액이 확정되는 그런 세목이에요. 왜냐면 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세금 부가치세인 건데,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납세자가 직접 잘 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공무원분들이 다 달라붙어서 여기는 얼마고 뭐 현황 파악하고 하려면 아마 엄청난 행정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목 중에는 고지하는 세목도 있겠지만 이게 신고 세목, 법인세, 부가치세, 소득세 대표적인 신고 세목을 중인 신고 세목들인데
이런 신고 세목들은 신고를 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이 없으면 없다라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국세청 측에. 그래야 저쪽에서도 알아요. 우리의 상황을 저쪽에서도 알기 때문에 여기는 내역이 없었나 보구나 하고 넘어가려면 어찌됐건 신고를 해주심으로써 요 사실관계를 입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실무에서 무실적 신고라고 부릅니다. 이걸 해주셔야 없으면 없다라는 내용도 저쪽에 전달이 된다. 홈택스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대로 신고하기 이런 내용이 있던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 다 매출세, 매입세 다 비어있죠. 000 다 비어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대로 신고하기 이렇게 간편하게 클릭함으로써 무실적 신고를 해주신다. 저희는 실무에서 세무사나 뭐 이런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따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홈택스로 신고 안 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따로 쓰기 때문에 보통 무실적 신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는 좀 이해가 좀 편하죠? 이대로 신고하기 요 문장이 무실적 신고를 의미한다. 자, 네 번째.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이죠. 그죠? 부가세를 한 번 신고한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두 번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하고 언제도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yes고요. yes고 1월에 한 번 신고하는 게면 되는 게 원칙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리가세자는. 그런데 이렇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7월에도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원래 해야 하는 원래 신고해야 하는 1월 그리고 여기 7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유가 동그라미 1번은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바뀐 거예요. 전환된 거예요. 간이 투 일반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는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따 그림으로 같이 볼게요. 그리고 예정 동그라미 이번에 예정 부과기간에 세금계산을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이때도 7월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그림으로 같이 보죠.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 케이스 간이었는데 보통 스타트 하실 때 간이로 많이 출발하시죠. 간이었는데 일반으로 간다. 언제 가죠? 1억 400만 원, 1억 400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는 그 규모가 넘어가니까 그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넘어가면 일반으로 넘어가시죠. 자, 볼게요. 그러면 이때 1월, 이 직전 1년치에 대해서 1월 이때 부가세세 신고를 간이간세자가 했다고 쳐요. 그럼 그럼으로써 이때 매출,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넘었다면 뭐 1억 1000만 원, 2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내역이 이제 1월 달에 국세청에 보고가 될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이 신고가 1월 25일까지니까 공휴일이 없으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바로 1월 26일부터 일반 가세자 이렇게 전화하면 그건 너무 그쵸? 임박한 상태로 바뀌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간이가세자의 지위를 유지시켜 줍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런 다음에 7월 1일을 여기가 6월 30일이라 치고 7월 1일을 기점으로 그때부터는 즉 하반기부터는 일반 가세자로 전환해라. 왜냐면 1억 400만 원이 넘었으므로 1억 400만 원이 넘었으므로 상반기까지는 그냥 여기 짜투리 요거에서 1월 26일부터 일반 가세 전환하고 그럼 정신사납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간이 가세자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주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가세자로 이제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쨌든 간이 가세자 상태에서 여기 1월 달에 한번 했잖아요. 그죠? 직전 가세 기간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상반기에 대해서 또 7월에 간이가세자로서 신고를 한번 또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요 상반기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간이가세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7월 달에 신고할 때는 간이가세자로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가세세 신고를. 그렇게 되는 거고 하반기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뀌네요. 여기서 일반 가세자의 상태니까 이렇게 1월에 신고할 때 일반 가세자로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 요거를 잘 좀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간이 가세자의 지위가 유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요. 가세 유형이 변경되면은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와요. 전환되었습니다라고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같이 보시면
25년 7월 1일부터 블라블라 해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되십니다. 라고 날라오죠. 그 전환 사유는 여기 보면 1억 400만 원 이상,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간이 가세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매출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볼 만한 문구가 여기 신고한 공급대가는 알겠는데, 그죠? 환산한 공급대가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부가치세 여기 이 1억 400만 원인지 아닌지, 이게 관건이잖아요. 간이로 갈지, 일반으로 갈지. 그러면은 요 환산은 뭐냐면 1년으로 환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이가사자는 1년, 우리가 뭐 1월 1일에 개업했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벌어들인 그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일반 가사자로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뭐 5월 1일에 개업을 하셨을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세 형평을 위해서 1월 1일에 개업한 사람이든 5월 1일에 개업한 사람이든 1년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억 4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상반기까지는 간이 가세자를 유지해 주더라도 7월 1일부터 일반 가세자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연초쯤에 좀 발급하시는 걸 그래서 추천드려요. 왜냐면 연한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까딱하다가는 그 매출이 내가 생각 1억 400만 원 아니더라도 뭐 곱하기 율이 뭐 예를 들어 6개월 7월 1일에 개업하셨으면 6분의 12 곱하기 6분의 12가 곱해지는 거거든요. 연 환산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1억 400만 원이. 그래서 만약에 간이가사자의 상태가 좀 더 부가치세의 절감 차원에서는 좀 유리한 건 맞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좀 연초에 이런 것까지 연한산까지 감안한다라면 연초에 좀 사업을 시작하시는 걸 좀 저는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자, 또 볼게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가세 유형이 전환됐는지 어떤지 지금 현 시점에 나의 가세 유형 상태가 어떤지 이건 어디서 보느냐 하는 건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나오는 화면 중에 하나인데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상태 이렇게 검색하셔도 될 텐데 사업자 번호 치시면 이렇게 하단에 기재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렇게 뜰 거고요. 기한은 부가치세 간이가세자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냐 해서 보면 24년 7월 1일에 일반에서 간이로, 이분은 아까 지금 반대의 경우죠.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1억 400만 원 미만이 돼버리면 아까는 이상이 되었을 때를 간주한 거고 지금 미만이 됐을 때는 연도로 또 간이로 또 변경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의 상태가 간이의 상태인지 일반의 상태인지 또 체킹을 하고자 하신다면 셀프로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다. 자, 볼게요. 이제 동그라미 2번 케이스 봐볼게요. 예정 부과기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가. 상반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가 있다. 이럴 때에는 이분도 어쨌든 7월에 부가세세 신고를 한 번 더 해줘라 이거예요. 이때 하는 1월달 말고도 7월에 한 번 더 해줘라. 간이가세자이신 분들 중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는 세법이 개정돼서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상단에 사업자 등록증 상단에 간이가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간이가세자임에도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는 그러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신 분들 중에. 그래서 발급을 하신다면 어쨌든 7월에 신고를 해야 상대가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입일 거 아니에요.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를 이미 주고받았으니까 그걸 갖고도 매입세 공제 되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양쪽이 확정된 요 신고서를 통해서 대사를 이루게 되거든요. 대사란 건 크로스 체크. 이쪽에서 매출이 있었으니까 이쪽에서도 매입이 있었고 그래서 한쪽이 납부를 했으면 한쪽은 매입 공제를 받는구나 라고 딱 대사를 맞추려면요. 이쪽에서 간이가세자이지만
7월에도 한번 신고를 더 해줌으로써 딱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매출자의 입장과 매입자 입장을 딱 매칭시켜줘서 이쪽에 매입세 공제가 잘 되게끔, 원활하게 되게끔, 그걸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예정 부과 기간, 상반기 중에 생계서를 발급하셨다면 예, 부가세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또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이가세자는 업종별 부과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 아마 좀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어떤 개념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볼게요. 공급대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에 업종별 부과율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곱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세액 계산, 즉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숫자를 한번 봐볼게요.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업종마다 부가율이 다 달라요. 그죠? 소매업, 대표적으로 소매업, 음식점업 이런 것들은 15%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부가치세 세율은 10%거든요. 그죠? 우리 중국집 가서 예를 들어 5,500원어치 짜장면을 사 먹는다 쳐요. 그러면 이 5,500원, 5,000원과 500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500원은 여기에 곱하기 10% 하면은 딱 요 값이 나오는데 요 10%에 해당하는 5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 개념인데 이게 간이가세자한테도 이렇게 10%를 매기면은 좀 부담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업에 뭐 초기에 좀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좀 영세한 상황일 수 있는데 좀 부담될 수 있으니 이걸 좀 깎아주자. 그러면 어떻게 깎아줄까? 여기 이 부가가치 이 10%의 율에다가 부가가치율을 곱해줍니다. 그럼 어떤 값이 나오죠? 10% 그냥 생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곱하기 15%를 또 한 번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확 줄어들겠죠. 결과값은 1.5%가 되죠. 10%, 10%에다 15%를 매긴 거니까 또 한 번 곱해주니까 그럼 1.5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부가치세 부담이 확 줄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따 우리 예시로도 한번 볼 건데 나머지 그리고 소매업이랑 음식점업이 이렇게 부가율이 15%인데 업종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좀 마진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라는 그런 국세청에서도 그 계산하고 있는 그 수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겠죠. 국회의원들이 뭐 국세청한테 받은 자료 등을 통해서 그래서 보시면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가장 낮은 부가율인 15%. 아무래도 좀 원자재,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 들어가는 게 많아서일 거고, 소매업 같은 경우도 보통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물건을 사 오셔서 판매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부가율을 좀 더 올라가요. 좀 마진율이 좀 더 높을 거라는 그 가정 속에. 그리고 숙박업 25%, 그리고 건설업, 정보통신업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금융보험 혹은 전문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마진율이 좀 높습니다. 실제로도 뭐 신고를 하다 보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부가치율이 좀 더 이렇게 점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40%쯤 되면은 아까 여기는 1.5%였는데 소매업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계속 넘어서 이렇게 되면 이쯤 돼서 한 4%겠죠? 여기는 4% 되겠죠? 이렇게 좀 더 올라가요. 자, 한번 볼게요.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일반 가세자 상태와 간이 가세자 상태에서 각각 납부세액이 얼마가 될까라는 거 보는 거예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다고 볼게요. 소매업이죠? 전자상거래업도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갖고 오셔서 판매하는 행위, 소매업의 일종이고 매출이 11만 원, 매입이 22,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 가세자는 아이고 여기 11만 원 중에 만 원이 여기 쏙 들어오는 거고 매입세액은 22,000원 중에 2,000원이 여기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만 원 빼기 2,000원 하니까 이콜 8,000원이죠? 네, 요거만큼의 부가세로 네, 확정이 된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럼 간이가세자는 어떻게 되냐? 여기 11만 원 있죠? 11만 원 중에 만 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일이니까 구분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11만 원 통으로 그냥 이 숫자를 쑥 갖고 와서 11만 원에 0.1을 곱해주자. 그런 상태에서 0.1을 또 한 번 곱해줘요. 얘가 원래 부가치세 세율이잖아요. 10%. 그 이전에 그 버퍼링을, 그러니까 완화시켜주는 버퍼링을 주는 거죠. 네, 곱하기 0.15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만 원이 아니라 왼쪽은 만 원인데 여기는 1650원이 이 자리에 쏙 들어오죠. 그럼 매입하느라고 받아놓은 세금 계산서 22,000원 요 금액은 여기는 일률적으로 1000분의 5를 곱해줘요. 그럼 0.005가 되는데 얘를 곱해주면 110원.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자체가 엄청 혜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단 매출세액단에서 이렇게 만 원 대비 1650원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근데 요 매입세액에서도 간이가세자에게 그냥 2,000원 그대로 빼주면은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증빙에 매입 증빙에 곱하기 1000분의 5를 곱해서 11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50에서 110을 빼니까 1540원. 그러면 세금의 크기가 뭐 거의 한 5배쯤 차이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간이가세자로 출발하시려고 하는 거고, 네, 그 금액의 차이를 우리는 확인해 봤고, 참고로 아까 우리 0.4도 있었죠? 0.4 부가치율이. 여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도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여기보다는 납부세액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뭐 보통 뭐 지인분들 중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다 업종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같은 동종 업종의 분도 계시겠지만 뭐 친구분들 중에도 뭐 나도 사업하고 저분도 사업하시고 그러신 분들 중에는 누구는 뭐 부가율이 뭐 40%인데 나는 15%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뭐 세금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다 서로 다르듯이 이것도 당연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또 6번. 지금 아직 시간, 네. 하고 한 10분, 15분 쉬도록 할게요.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한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 가사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이런 거 아마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간이가사자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일반 가사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걸 받아보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예, 한번 봐볼게요. 이게 원래 개업 당시에는 간이가세자가 배제된 업종이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제때 안 됐던 거죠. 뒤늦게 반영돼서 후속적으로 가세전환 통지서가 날라온 것일 수 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억 400만 원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간이가세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 요 규정을 보시면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업종, 규모,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간이가사자로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출과는 상관없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업종 중에 정보통신업, 또 전문 서비스업 그런 쪽은 마진율이 높아요, 좀. 그래서 매출액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간이가사자는 처음부터 안 됩니다. 간이가사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홍대라든지 되게 번화가 있잖아요. 그런 번화가에서는 처음부터 안 돼요. 그 업종상으로는 배제되는 게 아닌데 업종상으로는 간이가사 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번화가이기 때문에 매출이 금방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사자로 보지 않는다. 이건 다 세무서마다 그 고시하는 그 고시가 있어요. 어디가 간이가사자 배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서 그 세무사 고시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는 건데 이게 좀 누락이 돼서 뒤늦게 반영되는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환 통지서가 날라오면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전환 사유가 간이가세 배제 업종을 영위했다. 자, 보시면 22년 1월 1일부터 아까 우리 7월 1일이었죠. 아까 간이에서 간이2 일반 변할 때 여기 7월 1일이었어요. 7월 1일. 그죠? 근데 여기 1월 1일부터 돼 있네? 이거 뭔가 뭐 되게 급박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전환 사유 하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이 배제 업종 등을 영했다. 뒤늦게 반영된 거예요. 뒤늦게. 이분도 제가 기억나는 게 이분이 정보통신업 영위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원래 그쪽이 안 돼요, 잘.
이런 간이가세가 아니라 일반 가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반 가세로 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데, 뭐 어느 단계에서인지 뭐 그냥 패스가 됐나 봐요. 간이가세자로 그냥 그 사업자 등록 신청을 그 납세자분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게 그냥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정보통신업이고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간이가세가 안 됐는데, 예, 하고 뒤늦게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전환통지서를 1월 1일쯤에서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걸 받으신 게 있다라면 이런 이유에 따라서 받은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아니다. 뭐 법에 없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해외 매출 관련 증빙. 부가세세 신고할 때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요새 해외 매출 정말 많으시거든요. 다양한 경로로 매출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보통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그리고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혹시라도 면세업을 영위하시면 계산서 매출 이렇게 좀 있으셨는데, 이런 거는 국내에서 국내 매출인 경우에, 국내 매출이라 하면 나도 한국 사람, 소비자도 한국 사람, 보통 그런 구조로 한 말이에요. 한국에서 사고 파는 그 행위, 그럴 때 발생하는 그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증빙들을 발급하고 수치를 해요. 근데 해외로 매출하는 경우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거기는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세금계산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 발급 의무 자체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매출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증빙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뭐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외화가 유입된 외화 입금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자, 부속 서류 제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홈택스에. 여기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부속 서류 이거부터. 네. 신고를 여러분들이 홈택스로 셀프로 신고를 하시면 세금 신고 여기 가셔갖고요. 부가치세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게 이번에 신고한 내용이다 하고 뜨면은 여기에 딱 이게 부가치세 신고 내역이고, 참고로 신고일자 해서 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하단이 이렇게 뜨겠죠? 하단에 뜰 것이고, 여기서 쭉 가시다 보면요. 여기 끝에 부속 서류라는 아이가 보여요. 부속 서류. 여기 보면 첨부하기 있죠? 요거예요. 요걸 통해서 해외 매출 관련 증빙, 이거는 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등으로 남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런 증빙들은. 그러면 그 내역을 여기다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제출을 안 하면 전화 와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 매출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 증빙이 국세청으로 이미 전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크로스 체크가 돼요. 근데 매출 100을 신고했는데 100이 다 순 해외 매출이다. 근데 100을 증명하는 매출 자료가 없다. 그러면 가공 매출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세무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첨부하기, 부가치세 신고하실 때 아예 첨부하기 버튼을 누르셔갖고 이 부속 서류를 제출해 버리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려요. 뭐 나중에 후속적으로 제출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그래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관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역에 또 나오는데, 아무튼 제때 제출을 하자.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해외 매출 관련 증빙, 해외 매출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하자. 자, 이게 팝업 화면으로 나오는 건데, 요런 화면에 뜰 거예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 쏙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첨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요런 화면에 뜰 거고, 그러면 여기서 파일 선택해서 PDF로 업로드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부가치세 신고서를 뭐 홈택스로 신고를 하셨는데 왠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신고를 한대. 그러면 신고서를 다시 제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그에 딸려 있던 부속 증빙 서류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제출하는 거니까. 이전 단계에서 제출한 이런 부속 서류 같은 거는 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 아이들은 종된 아이들이니까 기존 A 신고가 사라지면 거기에 붙어 있던 이 부속 서류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B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신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 부속 서류도 한 번 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제출해 주셔야 잘 부속 서류 제출이 된다. 자,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일까요? 보통 수출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좀 문의하시는 편이고,
네, 크게 봤을 때 수출계약서 사본, 외할금 증명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미제출하게 되면 아까 부속서류 제출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원칙은 이렇게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세율 매출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야 이런 가산세 이 0.5% 이거 불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거 제때 제출을 안 하면 적용이 혹시나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이런 영세율 관련 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뭐 수출 시청 병세서 소포 수령증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자, 사업용카드 잘 등록들 하고 계신가요?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실 때 가족 명의 카드도 가능한가? 이것도 언젠가 질문 받았었던 건데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자, 이거는 일단 안 됩니다. 안 되고 본인 명의여야 돼요. 누구? 사업주 본인 명의. 예. 왜냐면 홈택스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되는 자료는 주민번호랑 사업자 번호예요. 예. 그러면 이 카드랑 연동되어 있는 거, 카드도 결국은 주민번호로 다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붙어 있는 주민번호와 그 사업주 본인의 붙어 있는 주민번호가 일치할 때 불러오기가 되는 거예요. 카드 홈택스에 등록이 되고 그 외에 후속적으로 불러오기가 되는 건데 이 카드는 참고로 카드사가 있잖아요. 카드사가 함부로 개인정보를 누구한테 못 줘요. 음. 하지만 우리는 주는 걸 동의합니다. 이 세무상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불러오기가 되는 건데, 그때 주인번호가 불일치하면 본인 확인이 불일치되는 거죠? 그러면은 홈택스의 등록 자체가 아예 거부가 돼요. 예. 처음에 등록한 걸로는 등록 접수라고만 떠요. 등록 접수라고만 뜨지 이게 등록 접수 처리 완료까지 됐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좀 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등록 가능 카드는 대표자 본인 명의 혹은 기업 명의 신용카드 등이 되는 거고 이처럼 가족카드 이런 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본인 명의인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되죠. 카드 한도 초과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뭐 제가 아시는 분들 그분이 외국 분이신데 프랑스 분이신데 그런 분들은 국내에서 카드를 제때 못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어도 한도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 미만으로만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아내분 카드로 보통 그분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업 관련 경비를. 지금 같은 경우에 가족, 직원분 명의 카드로 이렇게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죠. 이것도 허용이 되겠느냐. 그죠? 이 경우에도 해당 사용 내역을 부가세세 신고할 때 반영, 매입세, 공제 등으로 반영이 가능하겠느냐? 자, 볼게요. 일단은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한데, 다만, 이게 가난세무서 소명 요구는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고하는 내역은 다 우리 주민번호와 사업자 번호 기반으로 해서 제출되는 게 기본값인데, 거기에 another person, 그 다른 분의 그런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소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그 상대 조사관분께서. 그걸 대비해서 이런 거를 좀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명세를 엑셀 형식으로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뭐 좀 정리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느 카드사든 가시면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예. 그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좀 이 가족이든 직원분 명의로 다운로드를 좀 해서 달라고 부탁을 하셔야겠죠?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엑셀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행이 막 있잖아요. 행도 있고 열도 있는데 그래서 맨 끝에 비고란 하나 만드셔갖고 이게 어떠어떠한 내역이다라는 거를 잘 메모해 놓으시고 예, 좀 단가가 큰 거는 최대한 뭐 실물 사진을 찍어 놓으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혹시나 모를 이런 소명 요구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한 거기 때문에
반영 자체는 가능하다고 쳐도 소명의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게 나중에 가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좀 최대한 잘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관련 근거는 이렇게 됩니다. 가족 명의 카드를 네, 쓰신 경우에 사업을 위해서 썼다라면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공제될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또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소속 임원, 종업원 명의의 카드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공제할 수 있다. 자, 타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종업원이나 가족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종업원과 가족의 카드를 썼고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사업용으로 썼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이런 공제, 사업과 관련된 경비 처리 그리고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또 보실게요. 좀 벌써 50분이네요. 좀 쉬셨다가 오실까요? 네, 좀 쉬셨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